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독도 훈련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이 부들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일본을 약올리듯이 훈련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와 울릉도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과 해경함정 10척이 투입됐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비롯해 항공기 10대, 이지스함인 7,600톤급 세종대왕함, 거기에 육군 특전사까지 투입됐습니다. 아주 육해공 잔치를 벌인 거죠. 일본은 한국이 훈련을 시행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해 6월 한국이 또 독도 방어 훈련을 시행하자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보란듯이 훈련을 강행하다니 인정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번 6월 훈련에서는 함정 7~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축소된 규모죠. 일본이 항의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하는 훈련을 어디 땡땡땡들이 왜 난리냐? 꺼져. 대마도 방어훈련까지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정부는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라 등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동도와 서도 사이 수심이 1m에서 10m 사이인데 그 주변을 매립해 방어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 방어시설을 설치했다간 최전방이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기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절충안으로 울릉도의 요새화가 나왔습니다. 독도 환경 망가뜨리고 공간도 협소하니 일본이 침공하면 초반에 대항 후 후방인 울릉도로 대피하고 울릉도에서 커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기대는 현실화됐습니다. 11월 27일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울릉공항 조감도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한국과 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고 2025년 개항이 목표입니다. 울릉공항이 생기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을 7~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활주로 1200m와 여객터미널이 갖춰져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에 공항을 짓겠다는데 일본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공항 짓겠다는데 지그들이 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가 지역구인 남진복 경북도 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 땅에 짓는 것이니 일본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울릉공항이 군사기지화 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 울릉공항 건설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울릉공항은 사업성 부족으로 2번이나 좌초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설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도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공항이 생겨난다면 당연히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겁니다.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울릉공항이 국가적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독도와 가깝기 때문에 독도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도서 지역에서 건설되는 소형 공항은 울릉공항이 최초입니다. 섬에 소형 공항이 설치되려면 국토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섬의 인구가 1,500명 이상,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건이 있죠.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흑산도는 이어도와 백령도는 북한과 가까워 영토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습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이착륙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1km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는 1200m입니다. 이 때문에 F-15K보다는 경공격기인 FA-50 운용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길이가 짧은 활주로에서 사용되는 전투기들도 많기 때문에 울릉공항은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릉공항은 섬이 워낙 작아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력 전투기 기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한다는 소식에 IT 강국 한국인들은 기어이 명분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은 자국 오키섬에 이미 1965년 공항을 완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됐습니다. 심지어 이 오키섬의 거리는 독도와도 가깝습니다. 서로 157.5km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 공항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울릉도는
울릉도는 독도와의 거리가 87.4km입니다. 오키섬과 독도 사이의 거리보다 절반이나 짧죠. 오키섬의 활주로는 2000m입니다. 처음에는 울릉공항 활주로처럼 1200m로 작업했다가 이후 길이를 확장해 2000m까지 늘린 겁니다. 앞서 울릉공항에 생기는 활주로는 1200m라고 설명했습니다. 길이 1200m면 병전투기를 쓰고도 남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기서 오키섬처럼 활주로 길이를 확장해 배후 지원 단지를 조성하고 군용기도 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늘리면 FA-50 전투기는 물론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지하에는 대함, 대공 미사일 기지를 박으면 일본이 독도에 어떤 도발을 해도 다 커버할 수 있죠. 또 활용 잠정으로 KF-X가 이후 개발 완료되면 기존 울릉도에 배치된 F-15K와 FA-50은 본토에 합류시키고 대신 KF-X를 배치하면 됩니다. 요즘 러시아, 일본, 중국 공군기는 틈만 나면 동해에 출몰합니다. 덕분에 동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건설된다면 한국은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고 동해 상공에 한국 전투기가 제일 먼저 뜨게 됩니다. 이번에 울릉공항이 생긴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반대하면서도 일본 투자자들은 울릉도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사람들까지 울릉도 투자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번에 울릉군은 사동항 일대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울릉공항 안에는 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이 생기는데 울릉도에 있는 사동항 역시 2단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사동항은 5,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그동안 연간 40만 명이 머물렀던 관광객 수가 80만 명 이상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일본 투자자들은 투자자 컨소시움에 참여하면서 어디 울릉도에 투자할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미 울릉도 땅값은 떡상하고 있습니다. 도동항 인근은 서울 강남 3구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강남구의 땅값은 3.3제곱미터당 2,500만원 선인데 도동항은 3천만원이나 합니다. 울릉공항이 세워질 사동항 주변도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주도나 영종도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잠식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투자자들까지 모이고 있으니 대환장 파티죠.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주도 같은 나쁜 사례가 나오지 않게 외국 자본을 막무가내식으로 유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나 울릉도는 안보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투자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요즘 울산시는 내년을 목표로 하늘을 나는 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이 중국, 핀란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됐지만 상용화된 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그선이 도입되면 시속 250km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연료를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그선의 울릉크루즈, 울릉공항까지 울릉도는 대변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울릉공항 착공 소식이 전해지자 흑산공항 건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내건 도시지역 공항 건설 조건을 충족하는 곳 중 하나가 흑산도였습니다. 그동안 흑산공항은 환경 문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을 맛봤습니다. 울릉도와는 달리 심의조차 통과되지 못했죠. 공항 예정 부지의 자연환경과 식생, 수목, 철새 영향 등이 공항 건설에 있어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전남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한국은 주변국을 대적할 때 독침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드리면 다 죽는다며 미사일로 적국의 수도와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침 전략에 성공하려면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포방부는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인 현무3C는 사거리가 1500km, 탄도미사일 현무4는 사거리 3000km에 달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닿고도 남는 사거리죠. 요즘 미국에서도 크레이지, 극단적, 폭주 등 우려 섞인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독침 전략을 밀고 나오자 요즘 일본 자위대는 전략을 전면 수정 중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꼭지 돌아서 독침 전략 썼다간 일본 전역이 초토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는 지난 8월 5일 취재에서 우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데 왜 한국 양해를 받아야 하냐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면 발사기지를 폭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독침 전략 계속 밀고 나가고 울릉공항이 지어진 뒤 백령도, 흑산도까지 공항을 추진하면 동아시아 또라이들로부터 한반도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은 조선업의 세계 최강국입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의 압도적 1위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가 이딴 수주에 성공하며 조선 최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부문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의 선주사와 98,000 입방미터급 에탄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에탄 운반선은 에탄을 액화해서 운반하는 선박으로 화물창 내 온도를 영하 94도로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LNG 운반선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건조 능력과 노하우가 필요하죠. 수주한 에탄 운반선은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처음 발주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의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놀라운 성과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현대사모중공업 역시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패러다임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LNG를 연료로 항해하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은 다양한 선종에서 총 44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해 전 세계에서 수주량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2위 삼성중공업도 같은 기간 동안 초대형 에탄 운반선 2척을 수주해 낭보를 전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에탄 운반선은 총 18척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11척을 수주해버렸습니다. 무려 61%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따라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아직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에탄 운반선 수주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이 에탄 생산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2022년 상반기까지 120척의 수주 잔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든 군함들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제 해군 훈련은 환태평양 훈련입니다. 님 오브 더 퍼시픽 엑세사이즈의 약자를 따서 림팩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이 훈련은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함께 주관합니다. 훈련은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하에 2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최초의 림팩 훈련은 1971년에 열렸는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가 참여했습니다. 이 세 국가는 이후 모든 림팩에 참여했죠. 정기 참가국은 한국, 영국, 칠레, 페루, 일본 등입니다. 옵저버로 프랑스, 러시아, 대국, 필리핀, 인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이 참가합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에서 해군 전투력이 강력한 나라는 대부분 참가하는 셈입니다. 참가한 나라들은 자국 해군의 능력과 장비를 과시합니다. 림팩 2020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는 10개국에서 22척의 해군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당초 30개국에서 50여 척이 모일 것으로 계획됐으나 코로나 때문에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과 방위산업 기술이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필리핀이 훈련에 파견한 유일한 해군 함정 호세 리잘 때문입니다. 이 군함의 선체와 전투 체계를 모두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호세 리잘은 지난 10일 공식 취역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무가 필리핀 해군의 얼굴로서 림팩 훈련에 참가한 것입니다. 호세 리잘은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미사일 호위함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호세 리잘 도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군함이 세계 넘버원이다. 림팩 훈련에 파견해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호세 리잘이 가지는 상징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조선 실력입니다. 현재 세계 1위 조선 강국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전투체계 구축 능력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전투체계란 무엇일까요?
전투함이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한 모든 체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 체계의 경우 세계 정상급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대우받지는 않거든요. 한국은 구축함을 직접 건조합니다.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7,600톤급 구축함 선체도 한국 회사가 직접 만들었죠. 하지만 전투 체계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수입해서 탑재했습니다. 보세리자는 2,600톤급으로 크기가 다소 작습니다. 하지만 전투 체계로도 필리핀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연이어 한국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호세 리잘급의 이번함 안토니오 루나도 올해 말부터 한국이 운용할 예정입니다. 수주한 회사는 국내 1위 현대중공업입니다. 현재 남중국 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정찰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에 반발해 둥펑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둥펑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시 남중국해에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 긴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난 20일 중국 해안 경비대는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어로 장비를 불법적으로 압수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외교부는 또 하나의 항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서필리핀해에서 정기적으로 해양 순찰을 하는 필리핀 항공기를 향해 중국 측이 계속 레이더 전파를 쏘고 있다.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절대 참지 않겠다. 남중국 해를 필리핀 측에서는 서필리핀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명칭을 쓰는 것과 비슷하죠. 앞서 중국은 필리핀에서 약 230km 떨어진 스카버라 암초를 강제로 점거한 바 있습니다. 스카버라 암초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필리핀은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군함과 더불어 전투 체계를 도입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리잘급은 앞으로 필리핀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해군, 공군 모두 한국의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의 입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